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여기 처음에 그 누구냐, 복산댁이 어떤 관상을 보는 여자를 불러와서 길동이 관상 이상하게 보게 하잖아요. 그때 약간 망후장상의 상이라고 해서 홍 판서는 이 길동의 방을 후원의 외딴 곳으로 옮기고 함부로 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 가둬놨는데, 만약에 자기가 홍 판서였다면은 이 왕후장상의 상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 건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되게 큰 문제긴 하지만 지금까지 길동이가 사실 그렇게 잘못한 그런 일도 없었었고, 되게 함부로 이 왕후장상이 상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홍판사한테는 자기 아들이니까, 사실 제가 홍판사였다면은 길동이를 한번 믿고서 그냥 그대로 일단은 지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우는요? 저도 민성이랑 똑같게 길동이를 한번 믿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승민이요? 승민이 목소리가 안 들리네? 승민아? 오디오 연결 안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승민 오디오 테스트 해보고 승민 좀 이따 하고. 그럼 일단 선생님은요? 저는 그 홍길동이 이른바 그 자기의 그 처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즉 집안의 가문을 잇는 자식이 아니라는 점, 그런 점이 첫 번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왕후 장상이라는 거는 왕과 제후, 뭐 장수와 재상을 일컬어서 왕후 장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제후와 장수와 재상까지야 별 문제가 없지만 왕이 될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결국은 그 반역, 반란,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렇다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결국 자기 집안이 망하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당시 신분 사회 제도 속에서 제후나 장수나 재상이 그 첩의 아들 서자가 될 수 있는 사회도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것들이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불안한 어떤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 관상을 믿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것들이 되는데, 또 한편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리학자이고 유학자인데 그런 그 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신뢰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모순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것이 뭐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면 저야 개인적으로 그런 관상에 대해서 재미로 보는 것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신뢰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뭐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잘 들려요? 잘 들려. 저 할게요. 그러면 승민이 말해줄 수 있어요? 네. 그 관상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집안의 재력 그런 걸로 지원해줘서 이참에 그런 거 한번 잡아보자, 이런 거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짓이면 뭐 안전한 거고, 사실이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냅뒀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홍판사가 얘를 가둔다는 결정을 했을 때, 길동이는 여기에서 책도 열심히 읽고 오히려 재주를 더 갈고 닦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이 상황에서 홍길동이었다면 또 어땠을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사실 친아버지가 이런 건데 되게 억울해서, 오히려 진짜 관상적인 말처럼 삐뚤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았고, 아니면 차라리 방 탈출해가지고 약간 차라리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승민이는요? 또 그 친아버지가 한테 이런 일 당하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해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자유롭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유는요?
저도 탈출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요? 뭐 저는 그 뭐 제 개인의 캐릭터 상으로 한다면 뭐 탈출 이런 것들을 꿈꾸기보다는 어떤 그 제도 안에서 어떤 살아갈 길을 찾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초기 홍길동의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조금 아까 그 민성이가 왕후 장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왕이 왕, 후는 제후. 우리나라에서는 제후라는 표현이 거의 뭐 쓰이지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후라고 해서 뭐 어쨌든 뭐라고 뭐 귀족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높은 벼슬이나 어떤 뭐 신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장수야 이제 장군을 얘기하고 재상은 이제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아주 높은 벼슬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재상 어쨌든 왕후 장상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아주 정부 고위층 높은 그 직책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우리 역사에서 왕후장상이라는 말이 우리 역사에서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유명한 말이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번쯤? 응? 몇 한 번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음. 승민이. 왕이 될 가문 정해져 있고 제후가 될 가문 정해져 있고 장수가 될 가문 정해져 있고 재상이 제일 가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결론 나도 그렇지. 그것 좀 해보겠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시작했다. 있단 말인가라는 거는 왕후장상 그 당시 그 신분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어떤 그런 말이에요. 따로 없. 지금 민석이 승리가 말하는 데 따로 없다. 그러니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아, 만적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 만적은 뭐냐면 노비였어. 노비. 노비들이 난을 일으킬 그런 계획을 모의를 해. 하지만 결국은 해보지도 못하고 비밀이 새는 바람에 결국 실패하고 죽이는데 어쨌든 최초의 노비들이 봉기를 하려고 했던 난을 일으키려 했던 어떤 그런 분이고 그 노비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이런 말들 하는 거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그럼 노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 바로 그 바로 전에 뭐가 일어났냐면 무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무신의 난, 무신정변. 그래서 정중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신, 과거 시험 봐서 글 공부하는 사람이 더 위를 차지했어. 그리고 그 아래가 무신, 장군들은 레벨이 더 낮았었어. 근데 이 무신들이 자꾸 뭐 당하니까 천대당하니까 구박당하니까 이 무신들이 열받아갖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세상을 뒤엎어버린 거야. 그렇게 무신들이 세상을 정치. 뒤엎어버리는 걸 보고서 이 노비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한힘 쓰는데 저 무신들이 엎어버리니까 그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구나. 우리도 한번 뭐 하자? 뒤집어 엎자. 이 얘기는 뭐 이런 거야. 여러분 뭐 당연히 그럴 리 없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막 덤벼. 뭐 아버지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뭐요 막 이러더란 말이야. 그걸 보는 자식이 뭐야 뭐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덤비는데 그럼 나도 아버지한테 덤벼. 1월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 당시 어떤 그런 신분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도 무너져 내렸던 어떤 그러한 그 시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관상쟁이 얘기는 맞았어 틀렸어? 홍길동전에 나오는 관상쟁이 얘기는 맞았어 틀렸어? 응? 이 관상쟁이가 홍길동의 관상을 본 거는 맞았냐고 틀렸냐고 얘들아. 틀렸어요. 맞았잖아. 에? 맞았나? 맞았긴 맞았어. 홍길동이 나중에 왕 맞긴 됐잖아. 맞았네. 맞긴 맞았네. 맞긴 맞. 아,
그래서 와, 관상 진짜 용한데? 플러스 쟁이. 영화 있는데 이 관상은 그치, 영화에 나오지. 승민이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러면서 그 했다라는 그 관상은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드러난다라고 믿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마라던가 뭐 눈썹 뭐 이런 사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아주 뭐 이렇게 훗날 뭐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상인가 아니면 저 인물은 남을 배신할 상인가 이런 것들이 얼굴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들이 이제 우리 관상이고 그런 관상을 보는 사람을 낮춰서 부른 말이 쟁이다, 관상쟁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점 보는 거에 손 갖고 점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 갖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생년월일 태어난 때 그 사주팔자 이런 거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관상을 통해서 점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아직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지우. 네. 여기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되게 영웅처럼 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혹시 뭐 홍길동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씩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서 홍길동이 무녀랑 관상쟁이랑 그 자객을 죽이는 게 되게 영웅답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웅은 제가 생각하는 영웅은 생명을 소중히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죽여버리고, 여기 곡선택을 죽이려다가 말았잖아요. 이게 약간 무녀와 관상쟁이를 약간 얕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이 점을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홍길동이 집 나간 거를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물론 집 나간 거에 대한 이유는 명백히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이 소설 속에서는 불효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 주제 한 번 더 말해주실 수 있어요? 홍길동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점. 음, 홍길동을 비판할 수 있는 점이, 아무거나요. 그냥 홍길동이 했던 뭐 죽인 거나. 음,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곡산댁 일이 있잖아요. 이 곡산댁이 길동이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얘를 죽이려고 하다가 얘를 내쫓는데, 약간 사실, 아니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자면은 뭔가 약간 사실 딱히 비판을 할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홍길동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점을 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홍길동이 그러한 그 도술과 역량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았나. 결국 끝에 가서는 그 물러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홍길동이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자신이 그 조선 민중들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돼버린 건가. 라는 점에서 왜 조선을 끝까지 그 개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았는 건가에 대한 아쉬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율도국으로 떠나고 그 다른 나라를 가서 그 자기가 왕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명분은 있었지만 하지만 뭐 여기선 좋게 그려주고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침략자인 뭐 일본이 조선 너희들 그 문제가 많으니까 너네들 그 왕 부패했으니까 너네들 왕 물리치고 내가 너희 나라 왕 되어줄게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런 논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역시 또 하나의 침략이 아니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 질문이 끝났긴 했는데 제가 홍길동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게 있거든요. 질문 아니고 그냥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길동 이야기가 각색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색이 된 점이 원래 이 책을 처음 썼을 때는 홍길동이 좀 악당처럼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홍길동이 영웅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일단 한 개만 말하자면 홍길동이 율두국을 물리쳤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율두국이 되게 평화롭고 되게 태평한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홍길동이 침략해서 이렇게 그냥 난을 일으킨 거라고 진짜 책에는 써 있고, 그리고 홍길동이 여자 2명을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거기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뒷이야기는 홍길동이 서열을 정했다고 됐는데 거기서도 차별을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가 지금 뭐 이렇게 그 이 작품에 대해서도 더 따로 이렇게 뭐 조사를 해본 어떤 그런 부분도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색을 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처음 들은 얘기여서 그 부분은 선생님도 앞으로 더 조사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홍길동전이 갖는 문학사, 문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야? 최초의 한글 소설. 한글 소설이라는 점. 그러니까 언문 한글 소설이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긴 했지만 하지만 그 한글이 생각보다도 널리 퍼지거나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길동전에 쓴 작가가 누구야? 저자가 서균. 허균이야, 허균. 허균은 그 선조임금 다음에 광해군 시대의 어떤 그런 인물이 바로 광해군의 아주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 허균이에요. 허균이 쓴 어떤 홍길동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광해군 때는 바로 임진왜란 후란 말이에요. 임진왜란 후기 때문에 우리 저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한참 후인데 어쨌든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 임진왜란 후에 이제 이렇게 여러 한글 소설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읽을 거리가 생겨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소설을 읽기 위해서라도 한글을 읽고 그러니까 한글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소설도 생겨나고 이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무슨 글을 만들었어. 그런데 글을 만들었는데 그 글로 뭐 읽을 거리가 없어. 그럼 그 글을 사람들이 배우려고 할까? 배우지 않으려고 할까? 배우지 않았요. 배우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야. 글을 알면 뭐해? 그걸 읽을 거리가 없는데. 그런데 반면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새로운 글로 글을 쓰려고 그럴까? 쓰지 않으려고 그럴까? 쓰지 않으려고. 쓰지 않으려고. 왜? 그 새로운 글로 써봤자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뭐해? 없으니까. 없으니까. 시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VR 뭐 기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네. 근데 VR 기계가 나왔는데 문제는 VR 기계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면 사람들이 VR 기기를 뭐 한다는 거야? 안 산다고. 산다. 또 반대로 VR 기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VR이 보급이 안 되면 뭐야? 그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지. 프로그램을 아주 비싼 돈을 들고 만들어야 되는데 VR 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에 맞물려 돌아가야지만이 확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한글도 역시 마찬가지란 거지.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딱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읽을 거리가 많아지고 그럴 때 그 한글이 이제 더 확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은 못 봤는데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면서 또는 그 이전에 이른바 BTS 열풍이 전 세계에 불면서 자연스럽게 뭐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인들이. 근데 그 전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한글로 그 문학 작품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어로 만든 그 작품은 기껏해야 뭐야? 5천만 명. 우리나라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이 그걸 즐길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더 뛰어난 그런 작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반면에 헐리우드 같은 그런 데서의 그 영화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막 수천억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 왜? 그 영어를 만들면 그 영어권의 어떤 그런 문화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수억 명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자본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BTS나 뭐 이런 그 오징어 게임이나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 또 한국어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한글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가 자꾸 뭐 할 거고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그 한글 컨텐츠가 많이 늘어나면 배우려는 사람들도 커질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선순환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파워가 커지는 그런 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또 이렇게 효과가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맨날 거기 그게 나오는 거야.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이야 지금. 아마요. 오징어 게임을 이제라도 한번 몰아서 봐야 되는지, 뭘 봐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 선생님이 그냥 3분 요약 그런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런 거라도 보면 돼. 저 아는 거 있어요. 안 무서운 거. 뭐, 아, 소매거 핀. 잠깐만요. 그거. 너도 아는구나. 자, 지우만 잠깐만요. 또 할 얘기가 없어. 그런 우리는 게 유튜브도 못 있습니다. 봐요. 이러면서 지우야, 선생님하고 같이 할 말이 없어. 자, 지우 수고했고, 다음 승민이 하겠습니다. 저요. 자, 홍길동은 초반에서 홍길동이 관상쟁이하고 그다음에 무당하고 죽이고 곡산댁을 죽일까 하다가 안 죽이는데 만약 자신이 홍길동이었으면 죽였을지 안 죽였을지 그냥 자기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이고 살아있으면 홍길동 어머니를 계속 어떻게든 해하려고 할 사람이니까 전 죽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성이 말해주세요. 음, 사실 저도 뭔가 죽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다음으로 지우 말해주세요. 저는 절대 죽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죽이면 그렇게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을 이제 없애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한테 죽인다는 건 좀 정신적 이상이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저는 곡산댁을 죽이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특제와 무녀도 죽이지 않았을 거고 죽이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홍길동이 물론 자기를 죽이려 한 것에 대해서 괘씸한 것은 사실이나 홍길동은 그 도술도 부릴 줄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상 아, 그런 그 위협을 당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복수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차에 따라서 그 신고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죽였을 경우에 홍길동 역시 또 그 살인범으로 이렇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너무 이렇게 성급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승민이의 어떤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돼. 왜 홍길동은 곡산댁을 죽이지 않았을까? 승민이, 왜 홍길동은 곡산댁을 죽이지 않은 거야? 여기 책에서는 그냥 대감께서 아끼는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홍길동이 만약에 그 곡산택 죽일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집 떠나는 거를 계획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나마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랬을 거고, 계획하고 있었으면 집 나갈 때 그나마 아버지한테 마음의 상처를 안 드리기 위해 그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민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미 3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였고, 이 자기 아빠가 아끼는 여자니까. 지우.
이 책에 보면 그 자기 아빠가 아끼는 여자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 약간 그 무녀와 간생쟁이가 좀 얕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감이 아끼는 여자여서. 자, 대감이 아끼는 여자여서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그 곡산댁 역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길동의 뭐야? 어머니. 배 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란 거지. 그러니까 즉 자기 아버지의 여러 아내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 그냥 뭐인 거야? 홍길동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일 수 있다는 거야. 또한 대감이 아끼는 여자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겠다. 아니시더라.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거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겠다. 어머니긴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해할 수는 없다. 결국 이거는 무슨 사상? 유교 사상. 유교 사상에 기반한 거예요. 유교. 어,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홍길동의 어떤 이 책을 쓴 그 허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허균은 실제로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개혁, 세상을 뒤엎으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여전히 뭐해? 왕이라는 그 체제를 뭐 할 생각은 뒤엎을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누구? 부모님에 대한 효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 홍길동이 결국은 나중에 잡힌 이유가 뭐야? 아버지 못 살게 굴지 말고. 그 결국 야, 아버지 맞아. 때문에 잡힌 거 아니야. 홍길동이 뭐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허균의 어떤 이런 홍길동전은 철저하게 사실은 뭐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유교 사상이라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거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임금님께 뭐하고 충성하고 항상 부모님께 뭐하고 효도하고 요거를 유교에서 내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요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홍길동이 왜 그럼 이렇게 막 탐관오리를 벌하고 막 이랬냐. 임금님께 그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님의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그런 그 간신들 그것들을 제거해야지만이 오히려 임금님이 그 백성의 어버이로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쁜 그 무리들을 벌 주는 것이 그것들이 임금님께 충성하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길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길동 그 두 가지인 거야. 홍길동이 그렇게 한 이유를 민중들을 뭐해서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뭐야 잘못된 무리를 벌함으로써 왕을 똑바로 뭐하기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인지 물론 이제 민중들을 위해서라는 부분과 잘못된 무리를 벌하는 부분들이 일치해. 이 잘못된 무리들이 민중들을 뭐 하니까 괴롭히는 거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니까 일치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잘못된 무리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게 누구야? 그 나쁜 탐관오리들, 나쁜 그 벼슬아치들의 최정점에 있는 게 결국 누구였다는 거야? 왕. 왕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왕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 하면 왕을 꺾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혁명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은 잘못이 없다. 왕 밑에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타겟팅을 누구로 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자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학, 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보, 농민,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학의 난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이 이름이 다 뭐해? 그 일을 어떤 성격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 동학의 난리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임금 왕의 입장, 중심에서.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이 동학을 믿는 것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그 난을 우리가 뭐 한 거다? 진압한 거다. 라고 해석한 거야. 왕 입장에서 시끄럽고 아주 귀찮은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동학의 난 입장이에요. 동학 농민 운동은 주로 동학을 믿는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동, 그 잘못을 그 당시 그 고부군수, 조병갑 등의 잘못을 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왕에게 호소하는 거다. 잘못된 것들에 대한 호소다. 이러한 어떤 그 사회의 부조리하고 잘못한 것들을 하는 거다. 반면에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근데 처음에는 이 고부라는 작은 국내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나중에 전주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어디로 가? 한양으로 진격, 한양으로 진격해서 아예 나라를 뭐 해버리자, 뒤에 엎어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꿈꿨다, 혁명. 혁명은 그 체제, 그 시스템 자체를 다 뭐 해버리는 거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갈아치워버리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혁명을 꿈꿨더니. 그럼 이제 이른바 이런 것들은 실패한 혁명이죠. 실패한 혁명. 그럼 가보농민 전쟁은 뭐냐?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대결이에요. 즉 누구와? 일본과 대결했지 않냐. 일본과 동학 농민군이 겨뤘다. 그 점을 초점을 하면은 뭘 치른 거다? 전쟁을 치른 거다. 가보년에. 농민 세력이 중심이 돼. 단지 동학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외세 일본과 싸운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그 동학혁명 최소한 혁명까지 가려고 했었다는 게 그들이 서울로 한양으로 그 농민들이 당시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는 단지 이 조병갑이라는 고부 군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라 전체가 이건 썩어 빠졌다. 그러니 나라 전체를 다 뭐 해야 된다? 엎어버려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홍길동전은 그런 의식은 뭐였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런 걸 꿈꾸지 않았다는 거야. 이야기 속에서나마 그런 걸 꿈꾸는 거는 불충, 그 임금께 충성하지 않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안 되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당시 허균의 어떤 그 의식의 한계라고 아니면 허균의 어떤 그런 그 정신 세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 했나? 네. 자, 홍길동의 명대사. 홍길동전의 유명한 대사가 뭐야? 홍길동전은 맨날 그 하는 대사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고 부르지 못해 형을 원통합니다. 아버지를 오래 편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명대사 유명한 대사인데 지우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야? 호부 호용을 못하는 거야 왜? 서자라서. 음 서자 플러스 얼자 합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얼. 서얼이라고 그래요. 서얼. 자 서자와 얼자의 차이를 혹시 아는 사람? 음? 서자와 얼자의 차이를. 없는데. 자 처와 첩의 차이를 아는 사람? 저 편은 진짜 부인이고 첩은 그냥 어. 옆에 두는. 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일처제야. 한 사람의 지압이 붙자야. 한 사람의 지압이는 한 사람의 마누라, 여자와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일처제야. 온리. 그런데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일부 일처, 다첩제였어. 다첩제. 자, 지금 현재는 일부 일처제. 조선시대 때는 일부 일처 다첩제. 뭔 차이야? 조선시대와 현재가 무슨 차이야? 조선 시대는
결혼을 여러 번 허용했는데 대신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은 처로, 나중은 첩으로 차별을 주겠다. 현재는 결혼 그렇지. 한 번만 하라. 음. 정식으로 인정받는 부인은 한 명만 인정받는 거야.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정식 부인으로 인정받는 한 명 빼고 나머지 인정받지 못하는 첩을 열어둘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 일처 다첩제도예요. 반면 오늘날은 아예 일부 일처제고 어려운 말로 중혼 금지라고 그러는데 결혼을 중복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한 상태에서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중복 결혼을 아예 뭐 하는 거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야. 인정받지 못해.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는 아예 대놓고 일부 다처제야. 허허. 자, 민성이 이슬람 국가의 일부 다처제와 조선시대 일부 일처 다첩제도는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뭘까? 그 일부 다처제는 제 생각에는 음, 그 한 남자가 여러 명의 그냥 부인을 두는 거고, 일부일처 다첩제는 한 사람이 본부인을 한 명만 두고 첩을 여러 명 두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같은 점은 약간 결혼 여러 번 그런 걸 어, 약간 허용했다는 건데, 그렇지, 맞아. 다른 점은 음, 조선시대는 부인 한 명, 첩 여러 명이었다면 이슬람은 음, 그냥 음. 부인으로 다. 자, 이슬람은 첫째, 둘째, 셋째 부인들이 모두 뭐해? 평등, 같은 레벨이야. 그리고 그 자식들도 다 뭐해? 평등. 상속권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 차별이 없어. 근데 뭐는 일부 일처 다첩제에서는 처만 인정. 첩은 불인정. 인정하지 않아. 뭐 족보 같은 거 오를 때도 처는 오를 수 있어도 첩은 못 올라. 뭐 무덤 같은 거 쓸 때도 처는 그 부인하 남편하고 같이 묻어도 첩은 그렇게 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이 많아 쉽게 말하면. 그리고 처의 자식만 처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만 자식으로 인정. 즉 재산을 물려받는다던가 뭐 제사를 지낸다던가 이런 것도 인정이 돼. 반면 첩의 자식은 뭐해? 차별. 그래서 과거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리하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둘 다 첩의 자식인데 그럼 서자하고 얼자는 뭐냐? 자, 엄마가 첩인데 첩이 이른바 평민 출신, 평민 이상의 출신. 엄마의 레벨이 평민 이상의 레벨일 때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뭐라 부른다고? 서자. 근데 얼자는 첩이 뭐? 천민 이하 출신. 천민. 노비라던가 이런 아주 낮은 계급. 이럴 때는 그걸 얼자라 불러. 그럼 홍길동은 서자야, 얼자야? 얼자요. 얼자야, 얼자. 얼자기 때문에 더 극심한 차별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님이라 불러야 되고 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련님이라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야 차이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어요. 이게 서자와 얼자였던 그런 부분에서 서얼 앞에서 서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왜 서자들의 과거 진출을 막았을까? 또 왜 재산 분배 등의 차별을 뒀을까? 반면 여기 나와 있는 허균 또는 그 이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한결같이 서얼 차별을 철폐하려고 계속 요구했어. 서얼 차별을 없애야 된다. 서자들도 과거 시험 볼 수 있게 된다. 서자들도 등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나 허균 같은 이런 인물들은 이 홍길동전도 결국 그런 그 의식이나 사상이 좀 이렇게 배어 있는데 왜 서울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얘기했을까? 요것들은 사실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어떤 그런 맥락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들인데 왜 그랬을 것 같아? 민성이. 음, 음, 어, 저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승민이. 뭐랄까 그런 유교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유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교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지우. 우리나라는 일을 좋아하니까 첫 번째를 좋아하니까 새로운 네. 해석이야. 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대 버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 승민이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의사 또는 뭐 외국인 뭐 이러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승민이는 찬성할 것 같아, 반대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음. 자, 승민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해. 서울대를 준비 저 중이야. 살짝 반대할 것 같은데요. 반대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허용해주면 음.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왕창 몰려와갖고 음. 여기서 막 자리 얻고 살면 음. 그럼 당장에 우리나라도 취업난이 극심한데 음. 그런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와갖고 음. 우리나라 사람도 실력 좋다고 우리나라 일자리를 싹 하고 그럼 우리나라 일자리가 우리나라 사람을 안 위한 게 아닌 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 지금 쌤이 근데 정부에 바로 대한 그 논란이 질문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승민이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외국인 의사들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해. 왜냐면 지금도 자기 밥줄 끊기니까 병원 운영하기 힘든데 환자도 별로 없어갖고 하는데 외국인 그런 의사들이 막 와서 병원을 많이 줘버리면 더더욱 힘들 거 아니야. 자, 쌤이 이 얘기를 왜 할까? 조금 아까 조선시대 때 서자들의 과거 시험 보는 걸 반대했던 그 부분들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그거랑 이유가 비슷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비슷해? 음, 그 벼슬 하는 사람들이 음. 서자들이 막 벼슬 자리에 진출하고 그런 걸 안 원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왜 안 오느냐고. 그 당시에 면 적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왜 안 오라는 거야? 모르겠네. 뭘 몰라. 지금 네가 다 얘기해 놓고서는 그 적자들 큰아들 그 본부인의 아에서 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경쟁하고 싶은 거야. 아하. 벼슬 자리는 몇 자리 없어. 자기들끼리 경쟁하기도 벅차. 근데 뭐까지 서자들까지 거기에 뭐하면 합세하면 그럼 경쟁률이 그만큼 뭐해지는 거야? 치열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아하. 이해가? 그런 점에서 네. 결국은 그 적자들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서자들의 어떤 그러한 진출 이런 것들을 반대하지 않았나 라고도 여러 이유들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아까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일을 중요시 여겨서 뭐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런 정부인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체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럼 실학자들은 왜 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허균도 잘 나가는 적이었어.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 적자 잘 나가는 집안이야. 서균이 서자도 아니야. 근데 왜 허균은 뭐야 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저기를 오픈해야 된다고 했을까? 도대체 왜? 나중에 연암 박지원 실학자인데 연암 박지원도 자기가 소자 아니야. 잘 나가는 양반이야. 근데 오픈해야 된다고 주장했을까? 자신의 이득보다 음, 백성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음,
이거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가능했던 거다.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야 환자야. 환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의사가 들어오는 거가 나쁜 일일까 좋은 일일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 좋은 거지. 왜? 실력 있는 의사가 오면 더 자기가 더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잘 치료받을 수 있잖아. 자, 지우가 서울대학교 총장님이야, 총장님. 그럼 지우는 서울대학교 총장님이면 지우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학생들만 뽑고 싶을까? 아니면 외국 학생들도 지원을 하게 해서 그중에서 골라 뽑고 싶을까? 외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도 다 지원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뽑는 것보다 전 세계 학생들 중에서 뽑으면 더 좋은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커지잖아. 즉 당시의 허균이나 실학자들은 아까 지금 승민이가 말한 대로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진출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양반들, 그 적자들의 좁은 풀에서는 좋은 인재가 나오기 뭐하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풀을 좀 뭐해서 넓혀서 서자들 중에도 평민들 중에도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더 뭐해진다? 높아진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그런 점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외국인이면 어떻고 한국인이면 어떠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 회사가 더 경쟁력 있게 더 잘 나가지. 라는 그런 입장과 내가 지금 당장 취직해야 되는데 외국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일자리를 뺏어가? 그럼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뭐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익과 논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 뭐 그런 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홍길동전하면 또 유명하게 얘기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민성이 활빈당이 뭐야? 활빈당. 응? 잠깐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도덕선. 자, 활빈당의 초기의 성격과 홍길동이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된 이후의 성격이 바뀌지. 초기는 어떤 성격이었어? 초기는 그냥 구분 없이 터는 성격이었고 홍길동이 뭐라고? 우두머리가 되면 승민아 골고루 뭐라고? 구분. 네. 구분 없, 뭘 잘 안 구분 없이? 들려요? 승민아 구분 없이란 게 뭐야? 무슨 구분 없이? 그냥 재산이 얼마인가 뭐 누구인가 신분이 이런 어, 거 구분 어. 아, 말고. 상대를 아무나 턴다고? 네. 닥치는 대로 턴다고? 그냥 도적대. 근데 이제 이 활빈당에 대해서 그 옹호 변호하는 사람들은 굳이 활빈당을 변호한다면 그냥 우리 도둑놈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활빈당을 굳이 변호하자면 그 변호의 논리가 뭐야? 초기의 활빈당에 대해서 변호한다면 지우. 배고프고 나라를 잘 못 다스려서 그렇게 된 백성들이. 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라가 잘 못 다스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도적대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국가의 어떤 그런 책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적대는 이른바 대의 명분은 갖고 있지 않는 닥치는 대로 털고 그 닥치는 대로 털어서 그냥 누가
자기들 먹고 사는 거지. 자기들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른바 좀도둑 성격이 더 강했고, 그 좀도둑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힘센 사람 거 못 털어. 약한 사람 거 털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지들끼리 어떤 그런 싸움들, 이런 성격이 활빈당의 초기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이 활빈당에 우두머리 된 이후의 성격은 민성이 어떻게 바뀌어? 약간 약간 못된 탐관오리나 그런 애들 위주로. 탐관오리를 약간, 혼내주는 네. 이른바 정의 시련. 또 탐관을 혼내주고 대상이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걸 바뀌고 또 어떤 점이 바뀌어? 규칙이 그리고 지우 뭐라고? 규칙. 규칙이 생겨. 규칙이 생겨서 약간 그 뭐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어쩌고 뭐 그런 규칙이 생겨. 또 위적 생활. 얘네 물건을 턴 다음에 다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그렇지. 백성들을 구휼한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로 구휼한다는 게 도와주는 이런 걸로 이제 뭐 하게 돼? 탈바꿈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토론 주제 중에 중요한 토론 주제가 바로 의적은 존재할 수 있나? 이 의적이라는 게 의가 올바르다. 긍정적이잖아. 근데 도적 부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올바른 도적이라는 건 과연 뭐 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아니다. 의적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 그냥 도둑놈일 뿐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얘기는 다시 다른 걸로 바꾸면 이른바 목적이 뭐하면 좋으면 아니면 결과가 좋으면 수단 또는 과정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라는 쪽이 가능하고, 아니다. 목적 결과 못지않게 수단과 과정도 뭐 해야 된다? 건전해야 된다. 올바르게 해야 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은 이 의적의 존재를 부정하겠지. 승민이는 어느 쪽이야? 저는 결과가 좋으면 수단 또는 방법은 상관없다. 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러면 홍길동의 그런 활빈당이라던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인 거야? 네. 지우는 어때? 저는 목적과 수단이 다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활빈당 활동에 대해서는 반대? 네. 좋지 않다. 민성이는? 저는 일단은 약간 중간. 원래는 약간 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과정도 이때는 약간 시대도 시대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약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시대라면 이런 활동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런 시대라는 그 전제 조건이 뭐야? 그 조건이 약간 자세히 나라가 설명하면. 살짝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이 탐관오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라면. 자,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건가, 그리고 왜 그런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우가 이제 뭐 조사를 통해서 그 뒷이야기 뭐 또 얘기했고 율도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조선을 떠나서 율도국으로 가고 나중에 어느 또 다른 나라지. 율도국 아니고 어느 나라? 어디의 왕이 돼? 그 나라 이름이 뭐야? 자, 어쨌든 율도국으로 간 어떤 행동,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된 홍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그 견해를 밝히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 민성이는? 네? 민성이는 어떻게 평가를 해? 아까 그 활빈당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었고,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조선을 떠나서 그 율도국으로 가서 어쨌든 그 왕이 되어서 또 이렇게 이른바 선정 그 베푸는 어떤 그런 정치고 이 허균의 어떤 보면 이상이지 이상. 허균의 이상을 실현한 거거든. 자기 이상을 실현한 어떤 그런 새로운 왕국을 만든 것들 이러한 그 홍길동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어? 저는 일단 얘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얘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약간 일단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약간 인품 같은 것부터가 약간 이 왕보다 이 백성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보였고, 그다음에 또 뭐라 하는 거야? 어, 여기 보면은 율도국에 왔을 때 음, 이 길마다 순순히 따르지 않는 백성도 없다고 모든 문이 활짝 문을 열었다고 나오잖아요. 음, 이걸 보면은 이 어, 왕보다는 훨씬 정치도 잘할 것 같고 하니까 음. 일단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승민이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도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 살기 좋은 데로 만들고 자기가 다스리려면 뭔가 다스려보는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도극을 그 시범 삼아서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새로운 근거네. 지우. 저는 홍길동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열두국 이야기 있잖아요. 음, 평화로웠다. 그거 빼고 여기서만 생각하면 어쨌든 나쁜 것 같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거기 난에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그런 견해들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점에서 그 활빈당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율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관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들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것은 조선에서의 실패인 경우에 우리가 선택이는 1번 실패했어도 그곳에서 끝까지 다시 뭐 한다? 도전한다. 뭐 2번 하죠? 실패했으면 미련 없이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뭐해?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홍길동의 선택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 2번이지, 2번. 홍길동의 선택이 2번이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게 좀 이게 다른 맥락이야. 아까 이거 뭐 남의 나라 침범 뭐 이거를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일을 했어. 어떤 일을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럴 때 아니야. 난 여기서 난 끝을 볼 거야. 나하고 끝까지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더 중요시 여길 건가. 아니면 괜히 그 미련하게 그 끝까지 거기서 하다가 계속 실패하기보다는 자기가 환영받을 수 있는 것,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가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뭐한 건가? 현명한 건가? 이것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 캐릭터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결국 끝내 성공해서 일본으로 해야 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2번해서 오히려 했다고 한 그런 사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과연 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더 지지하는지 여러분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였더라? 어린이 생태학이었나? 어린이 생태학. 어린이 생태학 맞습니다. 어린이 생태학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사회가 이른바 기후위기, 환경위기가 심하다 보니까 이 생태 문제에 실전.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 생태학 이야기 책이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아주 그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책이어가지고 여전히 읽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인가 추워진대 얘들아. 네. 옷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